네, 이번 시간에는 행정절차법 보겠습니다. 행정절차법 1조 목적 됐고 2조 정의 됐고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될 내용은 4조 신의성실 및 신뢰보호. 여기서 신뢰보호 원칙이 등장하죠. 4조 2항. 신뢰보호 원칙이 우리 시험에 의외로 자주 출제가 되진 않았어요. 근데 출제된다면 의의를 적을 때 4조 2항을 반드시 언급하시기 바라고. 신뢰보호 원칙 아시죠? 보호 가치 있는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계속 넘어갈게요. 17조 처분의 신청. 우리가 알기로 우리는 사인의 공법행위라는 파트에서 공부하신 게 있어요. 신청과 신고가 있다. 그래서 사인의 공법행위라고 따로 공부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헌법에서 청원권이라고 기억나시죠? 청원권. 모든 국민은 국가에게 바라는 바가 있을 때 청하고 원하고 할 수 있다. 네. 그래서 그걸 원할 때 특히 우리는 처분을 원할 때 신청을 한다. 다시. 타인이 행하는 우리 법률행위. 법률행위가 뭔지 아시죠? 아시죠? 법률행위라는 거는 누군가가 그 행위를 했을 때 상대방에게 아무튼 권리 의무 관계의 변동이 생기는 행위. 그런 걸 법률행위라고 합니다. 자, 그 행위로 인해서 권리와 의무가 변동될 때 그런 행위를 법률행위라고 합니다. 반면에 이제 그 행위를 했는데 권리 의무 변동은 없고 그냥 사실상의 아무튼 별다른 이제 법적인 변동은 없을 때 그걸 사실행위라고 해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법률행위고요. 법률행위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처분입니다. 행정청이 개개인한테 하는 법률행위. 행정청이 어떤 행위를 했는데 그 상대방에게 권리 의무 관계 변동이 생긴다? 그건 처분인 거예요. 반대로 그러면 국민이 행정청에게도 뭔가 할 수 있겠죠. 개개인이 행정청에게 어떤 행위를 했는데 행정청에게 의무가 발생한다. 그 행위도 법률행위겠죠. 다시 이제 타인이 프라이빗한 개개인이 퍼블릭한 행정청에게 어떤 행위를 했는데 행정청에게 어떤 의무가 발생한다. 그것도 법률행위라고 할 수 있겠죠. 타인이 하는 법률행위라고 해서 타인의 법률행위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사실 별거 아닙니다. 대표적인 게 신청이 있어요. 신청이 왜 법률행위냐면 행정청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 또는 거부하거나 부당하게 되돌려보내서는 안 되고 응답 의무가 있어요. 부당하게 거부하면 안 되고요. 보류해도 안 되고요. 부당하게 되돌려보내도 안 돼요. 국민이 일단 얼토당토하는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이제 여기 서울 한복판에 있는 우리의 마음의 고향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아무 상관도 없는 제주도 사는 그런 사람이 신림동의 땅에서 건축 허가를 해달라고 허가를 신청을 했으면 터무니없잖아요.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서 아무것도 갖추지 못한 사람이 건축 허가를 했다 하더라도 보류하면 안 되고, 네. 부당하게 되돌려보내서는 안 되고, 접수 자체를 거부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응답을 해줘야 됩니다. 아무튼 응답 의무가 발생합니다. 타인이 처분을 해달라고 신청했을 때, 처분의 신청이죠. 타인이 처분을 해달라고 신청했을 때 행정청에게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사인의 공법행위라고도 하죠. 다른 교재에서 어떻게 가르치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괜히 표현만 어렵지. 그렇다. 또 다른 걸로는요. 신고가 있습니다. 신청과 신고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신청과 신고. 그중에도 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니 수리를 위한 신고니 그런 거 공부하셨겠지만 아무튼 신고는 기본적으로 내가 했다고 알리는 행위. 내 아이가 태어났다. 내가 여기 이사 와서 전입을 했다. 그런 내용.
내 주민등록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전입신고를 하면 되거든요. 왜냐면 내가 아이가 태어났으면 내 아이의 출생신고를 함으로써 그 즉시 내 아이는, 물론 이제 필요한 서류 같은 게 있지만, 아무튼 출생신고를 하면 그 즉시 내 아이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권리를 가지게 되고 의무를 지게 되고, 아무튼 신고라는 행위는 국민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국민 개개인이 하는 행위인데, 신고라는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나는, 제가 이제 전입신고를 하면, 전입신고를 함으로 인해서 내가 주민으로서 가지는 권리가 즉시 발생하고 의무도 즉시 발생합니다. 출생신고도 마찬가지. 내 아이가 태어났다고 출생신고를 함으로써 그 즉시 내 아이는 국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지게 됩니다. 아무튼 신고도 사인이 하는 행위인데 그 즉시 누군가에게는 권리와 의무가 변동될 때 법률 행위죠. 사인이 하는 법률 행위죠. 그래서 신고도 사인의 모르겠습니다. 사인의 공법행위, 사인의 법률행위, 그런 거죠. 아무튼 그렇다. 저번에 신청에 대해서 봤고요. 행정절차법에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가장 중요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21조 사전통지, 22조 의견청취, 23조 이유제시. 이 세 개가 행정절차법의 코어가 되는 절차고요. 처분을 할 때 사전에 통지해야 된다. 언제?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한 처분. 묶어서 의무 부과, 권익 제한, 묶어서 침익적인 처분. 의무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납세 의무, 국방의 의무. 네, 의무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의무를 부과하는 건 침익적이에요. 권리를 제한하는 것도 침익적이죠. 아무튼 행정청은 침익적인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미리 처분을 하기 전에 미리 통지해야 된다. 어떤 내용이냐면, 구체적으로 무슨 처분을 하게 될 것인지, 당사자가 누군지, 처분을 하게 되는 원인이 되는 사실이 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설명해주고요.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도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제3호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 처리 방법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어디다가 의견 제출을 하면 되는 건지를 디테일하게 처분을 하기 전에 미리 통지를 해야 됩니다. 다시, 사전 통지는요, 침익적인 처분을 할 때 시간적으로 미리 알리는 행위인데요. 기본적으로 통지 아시죠? 통지는 듣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냥 일정한 사실을, 정보를 전달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통지하고 내가 지금 미리 알려주는데, 사전 통지뿐만 아니라 모든 통지가 마찬가지입니다. 통지를 했다는 거는 상대방에게 의견을 듣겠다는 뜻이에요. 사전 통지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우리 공인사업법에서 사업인정과 관련해서 토지 소유자 관계인에게 사업인정이 내려지고 나서 통지하죠. 왜냐면 불만 있으면 제때제때 불복을 제기해라, 그런 식으로. 아무튼 통지는 상대방에게 의견을 듣기 위해서, 피드백을 받기 위해서 통지를 하는 것이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3호, 4호 알아두세요. 특히 3호, 통지를 할 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관계, 왜 해당 처분을 하게 되는지 알려야 되고요. 플러스 그 처분의 내용이 무엇인지, 플러스 법적인 근거까지, 사실과 법적인 근거를, 그리고 처분의 내용까지 사전에 통지를 해야 되고요. 이 내용은 고스란히 뒤에 나오는 이유 제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유 제시를 할 때도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됩니다. 그 근거와 이유라고 하면 아까 그 사전 통지에서 말했던 사전 통지에 들어갔던 내용들 그대로 이유 제시하는 거예요. 처분의 제목, 무슨 처분을 하는 건지, 원인이 되는 사실관계가 뭔지, 법적 근거는 몇 조인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도 통지하고 의견 청취하고 최종적으로 이유 제시할 때도 고스란히 이 제시를 해줘야 된다. 그렇습니다. 사전 통지고요. 그 중에도 이제 사전 통지를 하면 피드백으로 이제 국민들이 의견 청취를 할 수 있게 해줘야 되겠죠. 의견 청취라는 건 사전 통지 이후에 따라오는 절차입니다. 기본적으로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호에 해당될 때는 청문을 한다. 다른 법령에서, 개별 법률에서 청문에 대한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평가사법에서 청문 절차가 몇 조였더라? 45조인가? 아무튼 40몇 조에 있죠. 그 여기 보면
법인 설립인가를 평가법인 설립인가를 취소할 때 그때 반드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해 놓고요. 부정한 방법으로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도 자격 취소를 할 때 직권 취소로 할 때 그때 청문을 하도록 규정해 놨습니다. 그게 다른 법령이고요. 2호는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청문하고요. 3호 인허가 등의 취소, 신분 자격 박탈, 법인 조합 등의 설립 허가의 취소. 이런 경우에도 청문을 합니다. 최근에 우리 기출에 나왔었죠. 감정평가사에 대해서 자격 취소를 하는데 그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징계 사유가 발생해서 자격 취소를 하려고 하는데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았어요. 그 사람에게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게 위법이냐,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느냐라는 문제였는데 거기에 대한 답이 신분 자격 박탈을 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청문을 해야 돼요. 아무튼 그렇고요. 2항 보겠습니다. 22조 1항이 청문 절차고요. 22조 2항이 공청회입니다. 얘는 뭐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청문이 가장 빡세죠. 의견 청취 중에서 가장 빡센 게 청문입니다. 보세요. 살벌하잖아요. 청문 사유가 살벌하잖아요. 공청회는 그보다 좀 덜 빡셉니다. 의견을 널리 수렴할 필요가 있을 때 그런 경우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서 광범위하고요. 뭐 그런 경우에 공청회를 연다. 공개 청문회, 공청회 뭐 대규모 사업할 때 공청회 열고 그런 거 보셨죠. 하지만 공청회의 결과가 실제로 반영되는 경우는 잘 못 보셨을 거예요. 왜냐면 공청회는 원래 그런 거니까. 그냥 홍보수단 정도에 그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망,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한 처분을 할 때 1항 또는 2항의 경우지 외에는 치믹적인 처분을 할 때 청문 절차가 없거나 공청회를 거치지 않는 경우에는 적어도 의견 제출 기회는 정리하면요. 치믹적인 처분을 할 때는 21조에 따라서 사전 통지를 하고 사전 통지를 했으면 의견을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관련 법령에 따라서 아니면 이런 사유에 따라서 청문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사유에 따라서 공청회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적어도 청문이든 공청회든 안 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당사자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언제? 치명적인 처분을 할 때. 그렇고요. 그러면 저한테도 질문할 수 있습니다. 수익적인 처분을 할 때는 왜 의견 청취가 필요 없죠? 라고 한다면 수익적인 처분이라는 게 이루어지는 포맷을 보세요. 수익적인 처분은 예를 들어 건축허가 해달라고 국민이 자기의 의견을 미리 적어서 처분을 신청하잖아요. 처분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이미 국민의 의사가 모두 반영되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수익적인 처분을 할 때는 의견 청취가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거나 그런 경우가 아닌 이상은 이미 처분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들을 건 다 들었기 때문에 굳이 의견 청취를 거칠 필요는 없다. 수익적 처분의 경우에 그렇다. 입니다. 침입적인 처분의 경우에는 청문을 하든지 공청회를 하든지 적어도 의견 제출은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정리하면 되겠네요. 23조 이유 제시. 이유 제시는 처분장에다가 처분을 하는 이유와 근거와 이유를 해야죠. 당연히 제시를 해야 되죠. 우리 행정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안 그러면 큰일 나죠. 그 제시해야 되는 근거와 이유는 처분을 하게 된 사실관계, 그 처분의 내용, 처분의 법적 근거 그런 게 명시되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충분히 내가 왜 이런 처분을 당하는지를 인지할 수 있을 정도 그 정도 돼줘야 이유 제시가 충분히 된 걸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생략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넘어갈게요. 고지. 아까 행정심판법 할 때 지난 시간에 행정심판법에서 고지에 대해 설명드린 적 있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아니면 심판 소송이 안 됐다면 그 밖에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 절차, 청구 기간 이런 것들을 알려야 한다. 고지 절차. 그런 거고요. 밑에 이제 의견 제출이랑 청문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 거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은 내용이니까 읽어보고 안 읽어도 사실은 상관없습니다. 그냥 우리 21, 22, 23조에 나와 있는 그것만 충분히 알고 계시면 되겠네요. 40조 신고. 신고로 볼게요. 법령 등에서 행정청에게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게 우리가 말하는 자기완결적 신고죠. 자완신. 신고를 관장하는 행정청은 신고에 필요한 구비서류, 접수기가 이러이러한 필요한 사항을 게시하거나 현람을 갖춰두고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네, 우리나라 이런 건 되게 잘 돼 있죠. 검색하면 바로 나오죠. 아무튼 1항에 따른 신고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런 형식적인 요건이라고 합니다. 자기완결적 신고의 경우에는 이런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신고서가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보고 기재사항에 흠이 없을 것, 필요한 구비서류가 첨부되어 있을 것, 그 밖에 형식상의 요건에 적합할 것. 자기완결적 신고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제 출생신고, 저는 출생신고를 2번 해봤죠. 저희 아이가 둘이기 때문에 기재사항 이제 신고서에다가 그냥 다 적으라고 하는 거 다 적고요. 필요한 구비서류, 아이가 이제 산부인과에서 이제 그거 줍니다. 아이가 뭐 태어난 날이 언제고 뭐 저쩌고 그런 확인서가 있어요. 그런 확인서를 첨부하면 끝입니다. 사실 그래서 확인서의 내용이 진실인지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진 않아요. 심지어 온라인으로도 출생신고가 되거든요. 병원에서 저 특히 코로나 때 아이가 태어났는데 병원에서 이제 와이프랑 같이 병원 병실에서 있으면 거기서 이제 병원에서 서류 받아서 그 자리에서 모바일로 모바일로 했나 컴퓨터로 했나 아무튼 그렇게 출생신고를 했었어요. 그 정도로 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 같은 경우에 진짜 서류만 제대로 갖췄는지 그것만 체크한다. 아무튼 왜냐면 그 정도로 기본권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내 아이가 태어났다는데 누가 뭐라 하겠어. 내가 여기서 주민으로서 살겠다고 하는데 거주 이전의 자유와 주거의 자유가 있는 내가 살겠다고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적법한 서류만 갖추고 아무튼 그래요. 신고, 자기완결적 신고에 대한 내용이고요.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본질적인 이 진짜 의미의 신고가 아니고 변형된 신고죠. 네, 지금 와서 뭐 자기완결적 신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대해서 설명할 시간은 없을 것 같고 특히 신고가 나오면은 거의 100%의 확률로 자완신이 나오고 그중에서 자완신 수리 거부 만약에 신고가 출제가 된다면 자완신에 대한 수리 거부가 출제가 될 텐데 제가 우리 법조문 설명할 때도 했지만 우리 법에는 자기완결적 신고가 없습니다. 물론 있는데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뭐 이제 뭐 사무직원 뭐 고용과 해고와 관련된 신고 뭐 그런 내용은 있죠. 근데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수리 거부 역시 자기완결적 신고의 수리 거부의 처분성에 대한 쟁점이 있지만 일반 행정법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지만 우리에게는 중요하지 않다. 왜냐면 법에 없으니까.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신고에 대해서 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신고가 출제가 된다면 우리 법 행정절차법 40조 1항을 언급하시기 바랍니다. 의의를 적을 때 이런 거 쓰시라는 거예요. 넘어가고 40조 2 확약 40조 2라는 걸 보면 법이 개정된 거란 걸 알 수 있죠. 최근에 법이 개정되면 행정절차법이 개정되면서 확약이라는 게 명시가 됐어요. 기존에는 이제 확약이라는 게 좀 이론적인 학문적인 그런 개념이었는데 이제는 확약이라는 게 여기 들어왔다. 행정절차법 40조의 2에 들어왔다. 근데 확약은 우리 시험에서는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 왜냐면 우리 법에는 확약이라는 게 없고 우리 3법의 영역에서는 확약이라는 우리 3법의 그 프로세스상에서 확약이라는 게 들어올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필요 없다. 행정계획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행정절차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행정기본법을 1조부터 순서대로 가면서 읽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본법 1조 목적 이 법은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좋은 이야기죠. 다 하겠다 이거죠. 넘어가겠습니다. 정의 규정 좀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법령 등이라고 하면 계획적 구속력이 있는 법령에 대해서 법령이 있고 자치법규가 있어요. 법령은 법규명령인데요. 법률은 다시 법령 등 그중에 법령은 대외적 구속력 자치법규도 대외적 구속력이 있어요. 지자체의 조례 및 규칙 네.
그런 게 있는데 대적 구성령이 있는데 자치법규는 우리한테 중요하지 않고 법령이 중요합니다. 법령이라고 하면 법률이 들어가고 대통령령이 들어가고 총리령이 들어가고 부령이 들어가요. 부령이 들어가요. 국회 규칙 이런 건 다 필요 없고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여기 첫 번째, 세 번째 괄호 1 또는 괄호 2의 위임을 받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훈령, 예교 및 고시 등 행정규칙. 훈령, 예교, 고시 등 행정규칙은 위임을 받아서 제정된 경우에는 법령에 해당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만 보면 위임을 받아서 제정된 행정규칙은 항상 대적 구성령을 갖는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하지만 아닙니다. 위임을 받았으면 위임을 받아 제정된 행정규칙은 그 자체로서 단독으로서 법인가요? 아니죠. 위임을 받은 범위 내에서 항상 위임은 포괄위임이 되고 특정하게 딱 범위를 설정해서 위임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네. 헌법에서 포괄위임 금지가 있습니다. 포괄위임이 금지되어 있고 위임의 범위를 설정해서 위임하게 되어 있는데 그 위임의 범위 안에서는 행정규칙도 법으로 기능할 수 있다. 다만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영역에서는 뭐 참고사항 정도는 될 수 있겠죠. 하지만 법은 아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실무기준 같은 거 실무기준은 평가사법에서 감칙으로 위임을 하고 감칙에서 실무기준으로 고시의 형태로 위임을 했죠. 위임을 받아서 제정되었죠. 행정규칙으로. 하지만 감칙의 위임을 받아서 감칙의 위임을 받아서 제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감칙이랑 충돌할 경우에 예를 들어 우린 특별법 우위의 원칙,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대해서 알고 있잖아요. 감칙은 일반법이란 말이에요. 제너럴한 상황에서 적용되는 일반법인데 감칙보다 다른 법이 우선 적용되는 우리 공익사법처럼 보상의 영역처럼 다른 법이 우선 적용되는 영역에서는 감칙이 적용이 배제되고 그런 경우에는 감칙이 적용이 배제가 되는데 감칙에서 위임을 받아서 만들어진 실무기준도 뭐 참고는 할 수 있겠죠. 근데 법으로서 기능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겁니다. 위임을 받아서 만들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법인 건 아니고요. 위임을 받아서 제정된 것들 중에서 제정된 행정규칙 중에서 위임의 범위 안에 들어올 때만 행정규칙이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이 될 수 있다. 라는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행정청. 됐고. 행정청 보면 국가 또는 지자체의 기관은 당연히 행정청이고요. 또 이제 일반 행정법에서는 뭐 행정주체니 행정청이니 뭐 그런 구분하는 그런 내용 있는데 아시나요? 뭐 필요 없고 우린 그냥 행정청이라고 다 통일하시면 됩니다. 그 밖에 법령 등에 따라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해서 표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그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기관이나 사인 공무수탁사인이라고 부르죠. 공수사라고 부르죠. 공수사. 공무수탁사인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법으로 치자면 누구야 그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가 여기에 해당하죠. 사업시행자는 적어도 해당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행정청의 지위를 넘어가겠습니다. 필요 없을 것 같으니까. 제재처분. 제재처분이란 법령 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점을 이유로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원익을 제한하는 처분. 아까 우리 행정절차법에서 사전통지할 때 나왔어요. 의무부과 권익 제한. 그런 경우에 침익적인 처분이라고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침익적인 처분, 제재처분 똑같은 말이죠. 네, 똑같습니다. 넘어갈게요. 됐고 좋은 이야기, 좋은 이야기. 다른 법률과의 관계. 행정에 관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철회 아시죠? 철회. 행정행위의 철회, 처분의 철회. 철회 같은 경우에 쟁점이 하나 있었어요. 철회의 세부 쟁점으로서 법률의 근거가 없이도 철회를 할 수 있는가라는 쟁점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행정기본법에서 철회가 법에 명시가 됐었거든요. 법에 이제 들어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철회는 더 이상 법률상의 근거가 없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철회가 우리 시험에 출제가 된다면 법적 근거 없이 철회가 가능한지라는 쟁점은 쓰면 엄밀히 말하면 좀 틀린 그런 내용이 될 거예요. 아무튼 행정기본법은 일반법의 지위를 가집니다. 다른 개별적인 법률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행정기본법이 일반법이다.
기간 됐고 다 됐고 법원칙, 일반 원칙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비례 원칙, 신뢰보호 원칙 뭐 그런 내용들이 있죠. 그런 게 우리가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가장 최상위에 있는 게 법치행정의 원칙입니다. 법치행정의 원칙이라고 하면 법률 우위의 원칙, 법률에 위반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법률이 우위에 있다. 법률 우위의 원칙이 있고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 그 밖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건 법률 유보의 원칙. 법률 우위의 원칙과 유보의 원칙은 당연히 설명할 필요도 없는 헌법 레벨에서 존재하는 법치행정의 원칙.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잖아요. 법치행정 원칙은 사실은 설명의 필요도 없는 너무나 당연한 대원칙이었지만 행정기본법에서 명시를 해줬습니다. 법률 우위의 원칙, 행정기본법 8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법률 유보의 원칙, 기존에는 우리가 알기로 헌법 37조 2항에서 근거를 두고 있다고 알고 있었지만 헌법에도 있죠. 헌법에도 있지만 행정기본법 8조에서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 유보의 원칙을 적을 때는 이 두 개를 다 적어야 된다. 그리고 평등의 원칙, 비례 원칙,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비례 원칙, 성실 의무, 권한남용 금지 이런 것들, 신뢰보호의 원칙. 예를 들어 이 성실 의무 및 권한남용 금지 원칙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행정법의 일반 원칙에는 이런 게 없었죠. 없었는데 이번 행정기본법에서 명시를 해줬습니다. 당연하게 행정청은 성실하게 해야 되죠. 권한남용은 금지되죠. 이거를 어디서 쓸 수 있냐면 국가배상할 때 쓸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에서 법령 위반이라고 나와요. 공무원이 직무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그 법령 위반에 대해서 우리 기존의 논의 아시죠? 이 명문의 법규정만을 말한다. 아니다. 뭐 명문의 법규정 그런 것만을 말한다. 아니다. 국가배상법에서의 법령 위반이라고 하면 일반 취소소송에서 말하는 위법보다 더 넓은 개념이다. 할 때 이 권한남용이나 상실 의무 같은 거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제 행정기본법에서 명시를 해줬네. 그러면 국가배상과 관련해서도 이 내용을 법령 위반 이야기를 할 때 좀 더 넣어주면 교점이 될 수 있겠죠. 국가배상이 그렇게 자주 나오진 않지만 우리 시험에서 한 10년 중에 한 두세 번 정도씩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뭐 정리해둬도 나쁘지 않다. 제일 최근에 언제 나왔더라? 31회인가 32회에 나왔어. 아무튼 됐습니다. 넘어갈게요. 신뢰보호 원칙, 잘 아시는 신뢰보호 원칙, 부당결부 금지 원칙 이런 게 기존에는 우리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라고 해서 어디 뭐 다른 헌법에서부터 파생되는 것처럼 그렇게 가지고 왔었던 것들이지만 이제는 행정기본법에 명시가 되었다. 넘어가겠습니다. 행정작용에 대해서. 행정작용이라고 하는 거는 액션이라고 그랬죠. 액션. 행위. 그런 걸 행정작용이라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처분. 근데 이건 밑에 있는 내용들은 뭐 굳이 뭐 우리가 답안지에 쓸 내용은 아니고 부관. 이건 좀 아셔야 되겠습니다. 부관. 부관도 사실 행정법에서는 행정법뿐만 아니라 현실 행정에서 부관이라는 게 굉장히 부관 없이 돌아가는 행정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험에서는 잘 안 나오더라. 우리 시험에서는 언제 제일 최근에 나온 게 20회인가? 아무튼 23회인가? 20회인가? 22회? 죄송합니다. 22회 같아요. 아무튼 한 10년 동안 안 나왔어요. 그리고 그 앞으로 땡겨가도 33년 중에서 딱 2번 나왔어요. 굉장히 중요한데 나오지 않는 초시라면 과감하게 제끼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쟁점 부관인데요. 근데 나오면은 부관은 좀 사이즈가 크게 나올 거라서 아예 제끼기는 조금 부담스럽고 아무튼 행정청의 행정작용 중에 부관은 기존에 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없었는데 이제 우리 법에서 명시가 되었습니다. 부관. 부관의 부착 가능성과 뭐 그런 내용 기억나시죠? 부관은 기본적으로 재량인 경우에는 부관을 붙일 수 있다. 기존에는 이런 거 없었어요. 이제 학설과 논의가 그런 게 있었지만 우리 법에서 명시해 줬습니다. 재량 행위에 대해서는 부관을 붙일 수 있다. 반면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비속 행위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 이제 입법자들께서
국회의원인지 이제 학자분들이 수많은 행정법학자들이 투입되었겠죠. 이 행정기본법을 만들면. 모두 우리의 가려운 것들을 팍팍 잘 긁어주고 계시죠. 기속행위에 대해서도 무조건 부관을 붙일 수 없는 건 아니다. 법률에 근거가 있으면 부관을 붙일 수 있다. 그리고 사망은 사후 부관이랑 관련된 겁니다. 원래 부관은 행정청이 행정행위를 할 때, 처분을 할 때 처분과 동시에 부관을 붙여야 되거든요. 원칙적으로. 그런데 시간적으로 이런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후에도 시간적으로 그 이후에도 사후 부관을 할 수 있다. 또는 변경도 할 수 있다. 법률에 근거가 있거나 상대방이 동의했거나 아니면 사정이 변경돼요.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어서 깔짝 사정 변경된 게 아니라 중대하게 사정이 변경되어서 오히려 중대한 사정 변경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요. 사정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종전의 입장을 고수했을 때 오히려 위법하게 돼요. 그럴 때 우린 중대한 사정 변경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사업인정과 관련해서 판례 보면서 그때 제가 설명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수용권 남용 판례 기억나세요? 사업 시행자가 사업인정을 받을 당시에는 그런 이제 충분히 사업을 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데 그 중간에 사업인정 이후에 재결 절차를 밟아가는 과정에서 이제 파산을 해버려서 더 이상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어진 그런 경우. 그런 경우에 토지수용위원회는 수용 재결을 하지 말아야 된다. 기각하는 재결을 해야 된다. 라는 판례가 있었잖아요. 그때 나왔던 판례의 문구가 이러한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용권을 허용하게 하면서 그러니까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주는 수용 재결은 허용되지 않는. 수용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해야 될 만한 오히려 종전의 사업인정에서 만들어준 수용권을 행사했다가는 오히려 위법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그런 사정 변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주면 안 돼. 오히려 위법하게 된다. 네. 중대한 사정 변경은 그런 겁니다. 종전의 입장을 유지했다가 오히려 위법하게 될 때. 그런 건데요. 부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정이 변경되어서 새로운 부관을 붙이거나 아니면 종전 부관을 변경하지 않으면 애당초 주된 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그런 경우에는 사후 부관이 가능하고요. 밑에 있는 건 부관의 내용적인 한계입니다. 부관은 아무리 재량행위라 하더라도 부관은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붙일 수 있어요. 부관은 이제 부관과 관련된 논점 세트가 있죠. 부관의 부적 가능성이랑 부관의 내용에 대해서 여기 있는 건 부관의 내용이랑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넘어가고 부관이 만약 출제가 된다면 부관이 출제가 된다면 실질적 관련성과 관련해서 부당결부금 지원칙이 적용이 되겠죠. 그리고 부관이 나오면 부당결부금 지원칙이 메인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런 경우를 하더라도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일 것. 비례원칙. 부당결부금 지원칙이 출제가 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비례원칙입니다. 그래서 부관이 최근 출제가 자주 안 되고 있지만 만약 출제가 된다면 사이즈가 꽤 큰 문제로 출제가 될 것이고 부당결부금 지원칙을 언급하는 문제가 나올 것이다. 그때는 우리는 사이드 이제 서브 쟁점으로 비례원칙을 반드시 언급해 주도록 하자. 그렇습니다. 넘어갈게요. 18조.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여기 나오는 건 직권 취소예요. 19조. 적법한 처분의 철회. 직권 취소는 아시죠? 애초에 위법하게 내려진 처분을 뒤늦게라도 알게 된 행정청이 직권으로 취소할 때. 이게 직권 취소고요. 철회는 다릅니다. 처분을 하던 당시에는 적법했는데 뒤늦게 철회를 해야 될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때 처분을 취소하는 것. 철회라고 하지만 아무튼 처분을 없애는 것. 그게 철회입니다. 직권 취소와 철회. 우리 평가사법에 나오죠. 부정행위를 통해서 부당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자격을 취소하는 건 직권 취소고요. 애당초 시험은 적법하게 쳐가지고 합격을 했는데 뒤늦게 징계 사유가 발생해서 명의대여를 했다든지 아니면 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다든지 뭐 그런 사유가 발생해서 자격을 박탈할 때, 자격을 취소할 때 그때 취소는 철회입니다.
넘어갈게요. 자동적 처분 됐고, 재량 행사의 기준. 관련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해야 되고,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되고, 당연한 이야기. 제재 처분의 기준, 그냥 뭐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제재 처분의 제척 기간이라는 게 이게 우리 시험에 나올 수 있을까 싶긴 해요. 이게 우리 실권의 법리라고. 실권의 법리. 실권. 행정청이 이제 국민이 위법을 저질렀는데 행정청이 위법을 저질렀으면 제재를 가해야겠죠. 근데 그 제재를 가하지 않고 상당한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우리 법에서 명시하기로 5년이 지나고 나면 위반 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위반 행위에 대해서 제재 처분을 할 수 없다. 네, 5년 동안 안 했으면 그냥 안 하는 걸로 치자라는 게 실권의 법리인데 그게 우리 법에서 명시가 됐어요. 3조 1항에서.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5년이라는 이런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제척기간이라는 용어를 한번 설명해야 되는데 제척기간 뭔지 아시나요? 제척기간이라고 하는 거는 법에서 일정한 기간을 일정한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이 지나면 권리 행사 가능성이 소멸되는 거. 권리 소멸. 대표적으로 우리 제소기간 같은 게 그런 거죠. 항고소송, 특히 취소소송 같은 경우에는 처분이 있으면 안 날로부터 90일,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그 날이 지나고 나면 재판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그때 그러한 기간을 제척기간이라고 한다. 제척기간은 그런 거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또 기간 중에서 기간에 대해서 조금 헷갈려 하시는 기간이 불변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불변기간. 제척기간이랑 불변기간은 서로 좀 카테고리가 다른 거예요. 불변기간은 법에서 예를 들어 우리 제소기간 같은 경우에는 우리 행정소송법에서 이 기간은 90일 1년이라는 기간은 불변기간이다라고 명시해 놨어요. 그 말은 어떠한 경우에도 변경할 수 없다. 네, 어떠한 경우에도 바꿀 수 없다고 입법자들이 명시해 놓은 게 그런 게 불변기간이고요. 우리 행정소송법에 있는 제소기간은 제척기간인 동시에 불변기간입니다. 반면에 보세요. 이 23조 4항을 보시면 다른 법률에서 1항 및 4항의 기간보다 짧거나 긴 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그렇다면 이 5년이라는 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겠 변경이 가능한 가변한 기간이겠구나. 네, 아시겠나요? 제척기간이라는 거는요. 불변기간이랑 제척기간 중에 불변기간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어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예를 들어 네. 아무튼 아예 카테고리가 다르다. 개념적으로 헷갈리실 필요가 전혀 없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넘어갈게요. 인허가 의제. 인허가 의제라는 거 아시죠? 네. 덩어리가 너무 큰 개념이라서 제가 여기서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저마다 이제 기본 강의를 들으셨을 테니까 그 기본 강의를 해주신 훌륭한 강사님들의 가르침 대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인허가 의제라는 건 개념만 살펴보고 갈게요. 하나의 인허가, 주된 인허가를 받으면 법률을 정하는 바에 따라 그와 관련된 여러 인허가, 관련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걸 말합니다. 원스톱 서비스 같은 거예요. 너무나 이제 행정적으로 절차가 복잡하고 요건이 복잡하고 막 그런 경우에 주된 인허가 하나를 받으면 나머지 자잘한 것들은 전부 다 받은 것으로 치는 절차를 간소화해 주는 게 인허가 의제입니다. 인허가 받은 것으로 치자, 의제하자 그런 겁니다. 다만 인허가 의제를 받으려면 주된 인허가를 신청할 때 관련된 부수된 인허가와 관련된 것도 모두 다 한꺼번에 제출해야 됩니다. 단순히 절차만 생략해 준다는 것일 뿐이지 요건은 모두 갖추어야 된다. 그런 거고요. 그 밖에는 인허가 의제와 관련된 거. 네. 여러분의 이미 네. 저는 그냥 넘어갈게요. 공법상 계약. 지금 우리 행정작용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처분에 대해서 봤었고 2절이 뭐였더라? 2절은 인허가 의제였고 3절이 공법상의 계약이네요. 공법상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보세요. 행정청은 법령 등을 위반하지 않냐는 범위 내에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법상 법률 관계에 관련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네.
제가 우리 판례 설명을 드리면서는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고 했었죠. 계약 자유의 원칙은 계약이라는 건 명문의 이제 허위 통정이라든지 차고 사기 강박이라든지 통정 허위 그런 거라든지 그런 것처럼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모든 자유가 허용된다. 계약에 대해서. 그게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고 그랬었죠. 아무튼 공법사행 계약도 계약이다. 계약 자유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그리고 계약서의 작성이 있어야 되고요. 공법상 계약. 행정청이 다른 상대방에게 계약을 체결하자라고 하는 그런 게 공법상 계약이고요. 우리 공인사법 16조의 협의, 공인사법 16조, 26조의 협의는 16조의 협의는 사법상 계약이죠. 26조의 협의는 공법상 계약이죠. 물론 26조에 대해서는 이제 학설 판례의 논의가 있지만 16조의 협의 같은 경우에는 빼도 박도 못하게 사법상 계약. 왜냐하면 이건 사업인정 이전이기 때문에. 사업인정 이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사업인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행정청이 아니란 말이에요. 반면 26조의 경우에는 사업인정 이후이기 때문에 행정청입니다. 행정청의 지위를 가진 상태에서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약에 대해서 계약의 협의가 체결되지 않았을 때는 그 이후에 재결 신청과 재결 단계로 넘어갈 수 있죠. 그래서 일반적인 계약이랑은 프로세스가 다르다. 26조 협의의 경우에는 행정청의 지위에서 행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공법상 계약이다. 되시면 되겠고, 과징금 가겠습니다. 과징금. 우리 법조문 설명드릴 때 과징금에 대해서 원래 형태의 과징금은 제재의 성격을 갖는다. 처벌의 성격을 갖는다고. 제재의 성격을 가지는 과징금이 원래 과징금입니다.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플러스 알파로 조금 더 이제 제재를 가하는 그런 게 과징금인데 우리 법에서는 우리 평가사법에 나오는 과징금은 변형된 형태의 과징금이라고 설명드렸죠. 원래는 업무정지를 해야 되는데 업무정지 대신에 금전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과징금. 원래 형태의 과징금이랑은 성격이 다르다. 그런 거였고요. 행정상의 강제로 가보겠습니다.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이라고 부르죠. 요즘 행정 대집행, 이행 강제금, 직접 강제 이런 게 있지만 우리가 알아둬야 할 것은 행정 대집행이고 이것만 알면 되는 이유는 나머지들은 우리 3법에 규정이 없는데 행정 대집행은 우리 행정 대집행 같은 경우에는 공인사법 88조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 대집행은 따로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것도 대집행도 행정법 전체로 보면 꽤나 의미가 있는 쟁점인데 우리 시험에서는 딱 한 번? 최근 10년에 한 번. 전체 33년 동안 2번 나왔나? 3번 나왔나? 아무튼 그 정도의 출제 빈도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가져갔으면 좋겠는 쟁점인데 네. 시간이 정말 없다면 제껴도 되는 쟁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넘어갈게요. 이행강제금, 직접강제는 다 필요 없고 34조 이건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 수리 여부에 따른 신고의 효력 법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청이 일정한 사항을 통지해야 되는 신고로서 법률에 신고의 수리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이 수리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게 수요신입니다. 수리를 요하는 신고. 네, 이런 행정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이런 개별적인 법률, 개별적인 법률들, 우리 3법뿐만 아니라 개별적인 법률에서 규정이 많이 이제 만들어졌어요. 수요신의 경우에는 개별적인 법률에서 신고의 수리가 필요하다고 명시하도록 법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모든 법이 다 개정된 건 아니에요. 완비된 건 아니지만 상당수의 법들이 이렇게 법이 점점 바뀌어 나가고 있어요. 아무튼 수요신, 수리를 위한 신고 여기 규정이 되어 있고 수리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우리 아까 행정절차법에서 본 행정절차법 40조였나요? 거기서는 신고하는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원래 의미의 신고를 봤었죠. 그때는 신고하는 즉시 신고의 의사가 도달한 즉시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수리를 위한 신고 같은 경우에 수리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그렇다면 이때 말하는 행정청의 수리라는 행위는 수리해야 법률상 법적인 효과가 발생하니까 수리는 처분이다. 그런 식으로 연결이 되겠죠. 하지만 실제 가능성은 높지 않다. 36조 이의신청. 이거는 반드시 가져가셨으면 좋겠는 법조문이에요. 왜냐면 이의신청은
행정청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우리 평가사법에서 과징금이 부과되면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요. 우리 부공법에서 표준지 공시가 조사평가 이후에 결정 공시가 됐을 때, 그리고 개공에 대해서도 결정 공시가 됐을 때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행정청은 1항에 따른 이의 신청을 받으면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해야 되고요.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으면 연장할 수 있다. 그리고 1항에 따라 이의 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 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소송법에 따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네, 즉 36조에서 말하는 이의 신청은 단순 민원 제기로서 기존에 말하기를 강학상의 이의 신청이라고 부릅니다. 강학상. 명문의 규정이 없는 아카데믹한 학문적인 개념으로서 만들어진 이의 신청이라고 해서 우리가 강학상의 이의 신청이라고 불렀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 표현은 엄밀히 말하면 틀린 표현입니다. 행정기본법 36조의 이의 신청이라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법의 명문에 규정이 생겼으니까. 그렇고 사항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의 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행정심판 또는 소송을 제기하려는 자는 결과를 통지받은 날, 이의 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우리 최근에 기출문제 이쟁점으로 몇 번 나왔었죠. 행정심판을 거친 을과 병이었나요? 행정심판을 거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이의 신청만 했던 병, 정, 기억은 정확하게 안 나지만 병정인가 병인가 그 사람들의 제소기간에 대해서 적으라고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 쟁점이 필요가 없게 됐다. 왜냐하면 우리 법에서 행정기본법에서 명확히 해놨으니까. 네, 다른 법률에서 이의 신청과 이에 준하는 절차. 네, 우리 부공법이나 평가사법에 있는 그런 이의 신청 그런 경우에도 그 법률을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이 행정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하고 저번에 재심사는 됐고 입법활동, 행정입법이랑 관련된 법규명령을 만드는 입법활동과 관련된 이야기고요. 우리한테는 필요 없다. 네, 여기까지 하면 행정기본법 끝났습니다. 네, 4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고 마무리 잘 하셔서 시험장 들어가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헌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절차법, 마지막으로 기본법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파이팅 하세요.